네, 여론의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와 함께 여론의 지형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봉신입니다. 네, 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이지만. 그러니까 너무 낯서네요. 네. 아니 그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오랜만에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스튜디오 밖에서 한 몇 번 마주친 적은 밖에서, 있기 네, 때문에 밖에서 예, 봤습니다. 커피집에서 한 번 마주쳤거든요. 커피집에서 만났어요? 예. 따로 만난 건 아니고 사러 갔다가 예, 예, 거기에 사러 그죠. 오셨길래 어. 예, 예. 같이 마신 게 아닙니다. 예, 네, 같이 네, 마신 거 예, 아니에요.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깜짝 놀라서. 저희 나한테는 동료 한 번도 커피를 마신 적이 동료들과. 없거든. 네, 반갑게 아. 인사를 드렸는데 네, 네. 저를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최 교수님 제가 2018년에 커피를 사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2018년이면 몇 년 전인데 지금 이게 와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그때도 커피값 제가 냈거든요. 2009 예. 지금 몇 년 본인이- 지났냐고. 본인이 내지 않으신 커피값 예 제가 냈습니다. 2018년에 몇 년 지났냐고 지금. 6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예 이런 그 뒤에 데입니다. 커피를 마신 적이 없어요. 예. 커피 뭐 원하세요? 아니요. 예, 뭐 믹스 커피 있습니다. 예. 자, 그 여론 조사가 한 몇 주 동안 조사가 안 나왔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예. 한국갤럽이 데일리 오피니언을 좀 휴가 기간 뭐 이렇게 해서 쉬었는데요. 7월 4주 이후에 지금 8월 4주 거의 한 달 만에 발표가 됐습니다. 한 달 만에 발표가 네, 됐군요. 발표됐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평소 말씀하시는 거랑 데이터 얘기해 주실 때랑 말씀이 많이 달라지시네요, 이분은. 전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갑자기 전혀. 최지은은 늘 같습니다. 예. 늘 얘기하지 목소리가- 바뀌나. 예. 3주 동안 조사가 없었습니다. 예, 성대모사. 예, 처음 만났는데 전혀 성대모사. 없었습니다. 예. 예. 재미없었다고요? 아니요. 재미없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사 결과의 흐름을 3주 동안 갤럽이 없었기 때문에 예, 예. 다른 조사 추이로 볼 수밖에 없고 한국 갤럽의 추이로만 보면은 어떻습니까? 한국 3주. 갤럽시로만 보면 뭐 그대로죠. 예. 지금 이 조사는 이제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8월 23일 예. 발표가 됐고요.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593호 8월 4주인데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주 첫 조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이통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이고요. 전화조선 인터뷰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 1000명 조사를 했고요. 의뢰처가 없는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궁금하신 게 이제 국정 긍정률인데 국정 긍정률이 지난 7월 4주 대비 그대로입니다. 29, 28, 27은 이제 1% 포인트 낮아진 건데요. 예. 그대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그대로입니다. 부정 평가는 63대 63으로 역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니까 아예 아무 변화가 없느냐? 7월 4주부터 8월 4주까지 이게 제가 봤을 때 아주 재미있는 변화는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 긍정평가하신 분들에게 이제 뭐 때문에 긍정하시느냐 이렇게 오픈 문항, 그러니까 자유응답식으로 받았을 때에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요렇게 269명에게 긍정 이유 묻고요. 그다음에 부정 이유도 묻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를 보시면은 짜잔 아. 모르겠다가 31입니다. 예. 그러니까 긍정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왜 긍정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내지는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 31%입니다. 그러니까 묻지마식 지지를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굉장히 관성적인 지지 뭐 그런 것들이 있겠다. 콘크리트층. 예, 콘크리트죠. 근데 콘크리트 치고는 좀 얇아요. 지금 27%면 27% 아주 두텁지는 않고요. 예. 이게 콘크리트가 좀 타설이 제대로 돼가지고 버틸만 하다가 한 30% 초반 중반까지거든요. 네. 40을 못 넘는다 하더라도. 근데 지금 27인데 그다지 뭐라고 할까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외교가 4주 전 대비 17% 포인트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9가 됐는데요. 외교가 이렇게 카카오톡을 잠깐 끄겠습니다. 예. 카카오톡 로그인 상태여서 이게 왜 로그인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평상시에 이거 다 끄고 예. 종료를 아예 누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외교가 17% 포인트 하락해서 19가 됐습니다. 예. 이 얘기는 이거 36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확 빠진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외교 이슈가 없었냐? 많았죠. 많았죠. 그 사이에 많았습니다. 한 달 네. 동안. 사도광산도 있었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본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긍정 평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외교 때문에 긍정한다라는 게 확 줄었고요. 잘 모르겠다.
응답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외교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기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무수행 부정평가를 보시면은요. 외교 때문에 부정한다가 3%포인트 많아져서 9 됐죠. 경제민생은 이제 힘들다 이런 분들은 꾸준히 있었고요. 아주 7이 늘었군요. 일본 그렇습니다. 관계가. 일본 관계가 7입니다. 여기서 보실 부분은 일본 관계가 7. 내용이 바뀐 거예요. 부정적인 어떤 평가에. 인사 3입니다. 인사 관련해 가지고 가장 문제가 됐던 사람? 독립기념관장도 있었고 예. 방통위원장도 있었고 그 사이에. 예.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또 밑에 보시면 역사관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주관식으로 물었을 때 예, 주관식으로 답한 부분이 맞습니다. 이거라는 거죠. 이게 머리에 탁 떠올랐다라는 거는 역사관 하고 이제 응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이러한 내용이 최근 외교 행보와 관련된 또 외교와 관련된 인사 또 메시지 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와 같이 영향을 미쳤다. 외교, 일본 관계, 인사, 예, 역사관 나왔는데요. 그럴 때 긍정 평가하시는 분 중에서도 외교는 빠지더라. 그럼 여기서 한 단계 제가 더 깊게 질문을 하자면 예. 본인이 보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 저걸 문제로 꼽은 사람 데이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발표되지 않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니 갤럽이 그 그러면 중요한 자소가 아니 중요한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걸 본인- 갤럽한테 하게 하세요. 왜 그치. 김봉신이 뭔 잘못 있어요? 갤럽이 안 했다. 갤럽이 제가- 발표하면 전 주서다가 이렇게 아시잖아요. 왜 그 저기 그러시는 거예요? 돈도 없고 제발 그런 좀 분석가들이 갤럽을 예, 보고 가위 가지고 이제 얘기하세요. 이건 가지고 중요한 이렇게 게 이렇게 썰고 이래서 보여드리는 것일 예. 뿐 이 모든 데이터는 갤럽이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갤럽에게 항의해야 되나요? 저도 과거에 근무하기는 했지만 네. 근무했다고 해가지고 나눠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아 내가 예, 예. 보수층이라고 응답했는데 보수층이지만 그 일본에 대한 역사관을 문제 삼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보수층에서도 균열이 일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자료를 저는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자료가 없다. 그걸 갤럽한테 얘기해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 하세요. 제가 그러면 오마이TV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마이TV의 정례조사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의 자발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게 그렇게 매월 연결되나? 1만 원 자발적 시청료 내기 010-3270-3828 많이 이용해 주시면 근데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까 부정평가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빠지고 있다는 건 사실은 긍정평가를 했던 사람 중에 빠지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겠죠. 예. 예를 들어서 그게 윤석열 대통령 원래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 원래 외교 정책에서 다 안 좋게 봐요.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근데 긍정이 17%가 빠졌잖아요. 그건 결국은 보수 진영에 있던 분들이 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은 물론 최지은 아나운서 말처럼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더 정확할 수는 있겠지만 예.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17%라는 퍼센테이지가 외교에서 빠졌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빠진 확률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다. 확률적으로 추측할 예. 수 있다. 예. 뭐 충분히 이제 여기 방금 말씀 주신 게 이제 직무수행 긍정 평가자 다수가 보수 성향이신 분들로 구성이 돼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정확한 예측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금 보시면은 긍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거나 응답을 거절하는 이런 것들. 예. 아마 과거에는 저런 응답 거절, 모름 이 비율이 30%까지 갔던 적은 별로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 예. 최근에는 그게 한 20% 약간 안 됐었죠. 최근에는. 그런데 지금 30%가 됐다라는 건 10%포인트 이상 좀 많아졌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군요. 예. 뭐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까?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이요? 정당인데요. 네. 여기 한번 보시죠. 왜냐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민주당 1차 당원대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첫 조사라고 맞습니다. 하니까 요거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민주당이 4% 포인트 더 좋아져서 27에서 한 달 전 31이 됐습니다. 예. 당시에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35였지 않습니까? 저 35로 때가 행보했죠. 아마 한동훈 당대표가 뽑히고 난 아, 바로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예. 컨벤션 효과가 쭉 예. 있었을 때가 35였는데 3% 포인트 빠져서 32. 지금은 두 정당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는 이게 무려 8% 포인트 격차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같다라고 하면 요 정도 흐름을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여당의 컨벤션 효과가 최대치에서 35. 그죠? 민주당은 컨벤션 효과가 나타났을 때 31. 요렇게 이해를 해도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당이 진용을 정비한 이후에 지금 나타났더니
사실은 비슷하다. 32대 31 같더라.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그럼 민주당의 컨벤션 효과가 좀 약하게 나타났네. 예. 그건 그렇습니다. 어. 왜 그러느냐? 이상하게 컨벤션 효과가 지금 여기 보시면 7월 2주 3주잖아요. 네. 이때는 컨벤션 사전 작업이 됐을 때니까 사전 효과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이 효과는 컨벤션 이후의 효과고요.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은 컨벤션 효과의 영향을 더 세게 받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물론 20%밖에 반영이 안 됐지만 이번에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80% 20%요 비율이었죠. 당심이 80, 민심이 20 네, 네. 그런 비율이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단 한 큐에 한 방에 원샷 경선을 해버리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더 받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전국 순회 방식입니다. 예. 사실은 순회를 하다 보면 하면서 그 지역 여론을 보느냐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여론이 들어가지 않았죠. 순회 방식에서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일 날 있었던 그때를 위한 여론조사는 있었고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분산됐다. 전국적인 컨벤션 효과를 얻기에 조금 부족한 어려운 방식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순회 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그 뭐 당연히 그 지역의 어떤 그 스킨십을 많이 맞습니다. 하고 당심을 좀 이렇게 네. 북돋고 하려는 예. 것이고 이번에 또 투표율이 좀 지난 2022년 대비 5% 포인트인가 4, 5 정도 이제 더 높아졌지 않습니까? 예. 당원분들 그렇게 따지면은 상당하죠. 그러면은 내부적으로 성공했는데 이게 민심까지 이어지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방식, 제도적인 그런 내용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당 모두 예전보다 컨벤션 효과가 좋지는 않아요. 그 예전보다 컨벤션 효과가 좋지 않다는 거는 정치 현안은 산적해 있으나 일반 국민들이 정치적인 무관심으로 약간 돌아선 것도 있다라는 분석도 가능한 겁니까? 뭐 여러 가지일 텐데요. 일단 예. 정적인 효능감이 많이 떨어졌다. 음. 대통령실에 있어서의 뭐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예전 같으면은 보수 정부라도 그런 게 좀 있었지 않습니까? 민생 뭐 정책 이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아마 정치 전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멀어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은 그 지난 이 인물의 변동성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예. 두 당 모두 한동훈 대표 등장한 거는 인물 변동성에 이제 영향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총선 전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거리가 많지는 않다. 요걸 한번 보시면은요. 이건 전국 예. 지표 조사입니다. 이 전국 지표 조사에서 이거 읽어드려야 돼서 예, 이 조사는 이번 주입니다. 월화수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됐고요. 엠브렘 퍼블릭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개사가 이것도 자체 조사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국내 이통 3사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1000명 응답 받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사에서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약간 더 드라마틱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는 거의 11%포인트 격차로 민주당이 밀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7월 4주. 예. 이때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네네. 딱 걸쳐서 조사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벌어졌다가 지금 또 역시 대등합니다. 비슷한 흐름이죠. 예. 한 달을 봤을 추세는 때. 비슷하네요. 31대 네. 29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 근데 인물과 관련해서 인물과 관련해서 또 여기서는 네. 이제 볼만한 거는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 얼마나 기대하느냐라고 했더니 49 나왔어요. 저는 상당히 이게 높은 비율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2022년 9월에 50일 나왔거든요. 예. 8월 4주 지금 이번 주에 49 나왔으니까 뭐 대등하죠. 동일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완전 대등한데 이렇게 따지면 국민 절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더라.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다. 여기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86%가 긍정 잘할 것이다. 예. 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건 상당히 재미있는 수치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 위에 데이터 보면 2022년에도 9월에 51%였잖아요. 근데 2024년 이제 2년이 지났는데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국민의 절반 이상은 검증을 이미 끝냈다는 거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역량에 대해서 절반 이상은 아니고 절반, 49니까. 절반은 그 능력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믿는 예, 게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저 2년 사이에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예, 그 예. 정치적인 리더십이나 능력에 뭔가 내 성이 안 찬다, 내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다라고 생각했으면 저 수치가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떨어져야 맞는데 예,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네. 말씀 주신 것 중에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33, 중도 52 절반이죠. 예.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69니까 10명 중에 7명 이 정도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땐 대비 효과 대통령실이 굉장히 지금 이 조사에서도 거의 지금 최하치예요. 대통령에 네. 대한 긍정률이 거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완벽한 최하치는 아니고 지금 여기 보시면 27 나왔습니다. 그럼 예. 역대 26이 가장 낮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긍정률 26이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요. 근데 지금 27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 주셨는데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3분의 1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지금 보십시오. 전국 평균 27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비교한다면 이거 상당히 비교가 되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과 미래 권력으로서의 이재명 이렇게 국민의 누가 더 신뢰를 얻고 있느냐라고 따지면 이 조사만으로 따지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더 기대를 모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특히나 지금 광복절이 지난 시점에서 사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보통 휴가철이 지나고 이러면 약간 좀 관대해집니다. 그러면 대통령 긍정률에 대해서도 조금 좋게 반영이 된다거나 예. 또 광복절에 특사가 있지 않습니까? 특사가 뭐 정치적인 특사도 있겠지만 생계형이 되게 많을 때가 있습니다. 네. 가령 뭐 음주운전 음주인데 뭐 생계형으로 운전하셔야 되는 분들. 트럭 몰지 않으면 네.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막 답답함을 하소하시는 저기 어디 뭐 농촌에서 일하시는 농민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생계형이라고 주장을 해요. 네. 뭐 그래도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한 경우에 사면이 되면 단기적으로 이게 올라갑니다. 거의 5%포인트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광복절 지났죠. 그렇고 또 휴가 기간 지났는데 이게 올라가지가 않아요. 30, 29, 27로 미세하지만 빠지고 있다. 오차범위 이내지만.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기대치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거 참 대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조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직무수행 평가를 했는데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여당 대표가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다라고 잘 알려지고 있지 못하다. 여긴 떨어졌네요. 떨어졌습니다. 이 비대위원장 시절 1월 4주면 이게 거의 뭡니까 총선을 향해서 예. 막 달려가던 때거든요. 네네. 그때 47이면 괜찮죠 이것도. 그런데 지금 7%포인트 빠졌으니까 5점을 벗어나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비대위원장 시절에선 47인데 대표되고 나서 더 빠진다라는 거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당이 할 말을 못하고 자꾸 숨죽이고 있고 눈치 보고 하는 그런 효과 때문이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고도화되고 높아져서 못하면 바로바로 이제 표출을 한다거나 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는데 저게 47에서 40으로 불과 지금 한 7개월여 만에 저렇게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2년여 동안 절반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말씀 주신 것처럼 보수층에서도 10명 중에 3명 이상, 중도층에서도 절반 정도 이상은 이재명 대표에게 갖는 기대가 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왜 동공이 흔들리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 누가 지금 김봉신한테 주입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다 맞는 말씀이신데 네. 절반 이상이라고 하니까 59인가 그래. 50 절반이라고. 절반 이상이잖아. 50에서 2. 그게 이제 5점이 이내기 때문에 보통 절반 그래요. 정도. 절반 정도. 예, 예, 그럼 절반 중도 정도로 보이신 분들의 강요하지 절반. 마세요. 발음하고 강요하지 중요한 건 마시라고. 이제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예.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10명 중에 보수 진영의 3명 이상 중도의 절반 가량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게 갖는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책적으로 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거는 역사관, 안보, 경제 이런 쪽에 좀 만약에 정책을 내세운다고 하면 이 포션이 더 넓어질 수도 있는 건가? 약간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아까 쭉 김봉신 네. 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당 지지도의 추세를 보면 국민의힘 하락, 민주당 상승이에요. 지금 거의 붙어 있지만 예. 추세를 보면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거예요. 그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거다. 그러니까 뭐 컨벤션 효과가 있냐 없냐 이 문제도 우리가 따져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민주당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국민의힘은 하락세를 미루고 있고
당대표 지지율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50% 가깝게 지지를 얻는 것은 사법 리스크가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 검찰 리스크 소위 저는 그렇게 부르는데 검찰이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표를 흠집내려고 하고 국민들이 처음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지지를 많이 안 했었어요. 이재명 대표의 행정력이라든지 아니면 정책력을 의심하는 사람 저는 없다고 봐요. 보수 진영에서도. 한 가지 딱 검찰 리스크 때문에 그래요. 검찰이 자꾸 기소하고 재판받으러 가고 이러니까 아 이게 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지율이 낮았던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지난번 대선까지만 해도 그런 부분이 작동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하지 통한다.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봤듯이 저렇게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소위 검찰 리스크, 검찰이 예. 기소를 해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려고 해도 네. 그건 절대 지금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그건 끝까지 갈 거예요 대선 때까지. 예. 그리고 정책적 부분은 이재명 대표의 가장 장점은 뭐냐면 민생이에요. 민생. 그쵸. 다른 어떤 부분보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 개혁도 해야 되고 언론 개혁도 해야 되지만 민생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를 따라갈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저는. 먹사니즘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책적 부분에 그 부분은 저는 집중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 개혁 이거는 의원들한테 맡기고 대표가 하는 일은 민생이다. 정치는 결국 본질이 먹고 사는 것과 그럼요. 관련된 거다라고 당연하죠. 본인이 직접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정책은 그렇게 갈 거고 그것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거다. 그러니까 뭐 국방 안보 이것 중요하죠. 근데 그건 다른 의원들이 해도 돼요. 왜냐 이제 보수층에 혹시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어. 근데 그거 플러스 중도층은 민생이나 이런 쪽을 또 당연히 그렇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국방이나 안보도 민생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그러나 그 전문성은 이미 국회의원들 안에도 많이 있어요. 김병주 의원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그래서 대표 입장에서는 뭐 민생 지원 회복 지원금도 예. 그렇고 또 그다음에 이제 세금도 사실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힘과 가깝게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상속세 문제도 사실은 맞습니다. 좀 논의를 얘기하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중도층에 어필할 부분이 있을 거다 분명히. 그러면 앞으로 대선 때까지 지지율이 더 상승할 그러니까 개연성이나 아니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주무시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예. 그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방금 전 교수님 말씀에 요 데이터 방금 네. 같은 조사인데 요거에 대해서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교수님 말씀하고 이제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MBS 정국주표 조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사법, 최상병 특검법 등 국회에서 통과된 여러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어디에다 동의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요. 많은 국민분들 그러니까 60% 정도 59죠. 59니까 60인데요. 10명 중 6분 명분 없이 국회 기능을 제한하는 권한 남용이다. 뭐 명분이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여기 이제 30%는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을 막기 위한 정당한 권한 사용이다. 정당한 권한 사용이다가 30. 명분 없이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는 권한 남용이다. 59니까 거의 30대 60 정도 두 배. 이렇게 예. 분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도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 39%즉 네 명 정도 10명 중에 4명 네. 정도는 권한 남용이다. 보수 성향이신 분들도 이렇게 봤습니다. 음. 중도 성향이신 분들 보시죠. 63%가 권한 남용이다. 진보 성향이신 분들은 뭐 82니까 이거는 뭐 네네, 되게 당연한 한쪽으로 많이 거고. 쏠려 있고요. 네네. 여기서 중도도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 주셨듯이 63이면 이거는 거의 그러니까 3분의 2에 가깝죠. 중도의 3분의 2가 권한 남용이다. 예. 뭐가 대통령의 거부권, 잦은 거부권 행사가. 지금 이렇게 보신다면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이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이 또 검찰에 의한 정치이라는 게 가져오고 있는 지금 국민의 인식 이런 수준이다. 그 아까 전에 갤럽 데이터 중에 예. 민생 관련해서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나요? 민생 긍정 부정 평가에서? 저기 목소리 저, 톤이 자신감이 예, 없어져. 또 아니, 없을까봐 아니. 제가 보니까 아까 한 번 없어서 예. 부정 평가가 15%. 제가 불충한 다시 예. 경제 민생 물가 아니, 15%. 있었어요, 네. 민생이. 15%. 예, 예. 최재현 아나운서 알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네. 이번 조사에는. 예. 경제 민생 물가가 15%. 자 그런데 15% 이거 뭐 25도 아니고 35도 아니니까 긍정에도 있어요 그러면 저게 긍정으로 꼽은 예전에 분들. 있었어요. 예전에 예전에 있었는데 예. 지금 그리고 지금도, 4%. 예, 나오죠. 예. 이게 1, 2, 3, 4 이렇게 조금씩 나와요. 조금씩. 그런데 자 여기서 네. 예.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지? 아,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예. 200%로 이렇게 놓고 보면 네. 지금 자신의 경제 상황이 하 좋지 않다.
경제 형편이 상, 중상, 중, 중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하다. 본인 이제 예, 예, 예. 응답자의 경제 상태가요? 예. 그런 분들 중에 12% 포인트 부정이 올라갔습니다. 부정 평가가. 아. 또 무직, 은퇴, 기타, 무직자, 예. 은퇴자, 또 기타. 긍정 변동은 13% 포인트 빠지고요. 부정이 14% 올랐습니다. 자, 왜 이렇게 더운데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 부정 평가가 더 높아졌네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방금 말씀 주셨던 게 뭐냐? 경제 민생 물가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일맥상통해요. 이게 좀 뭐랄까 좀 있는 사람들은 뭐 여행도 가고 이러는데 지금 되게 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내몰리고 있다. 그럼요. 기후 불평등 속에서 예.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에어컨 바람 하나 네. 쓰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당연히 대통령에 대해서 좋아할 수가 없다. 부정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왜? 그와 관련돼서 야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일부 그 민생과 관련된 뭐 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대통령이 아이 고맙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서로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예. 있고. 예, 이 국회 내에서 또 정부도 그렇고 정치권이 완전히 이거 가지고 서로 목소리를 같이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한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다음에 뭐 무직, 그러니까 직업이 없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더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 정책은 정반대로 가잖아요. 그쵸. 잘 사는 사람, 네. 부자들 이 사람들 감세해주고 그 사람들 위주로 정책을 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 그럼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막고 있고 예. 이게 결국은 정말 빈익빈 부익부가 더 강화되는 그런 문제성을 발생시키는 거죠. 결국. 저는 여기에다 더불어서 이제 부정평가 요소 중에 앞으로 그 비율이 좀 높아질 만한 부분이 의료 확충과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의대 생각. 정원이요? 예. 왜냐하면 의대 정원이라고 또 딱 하기보다는 그 의료 정책 있죠? 그 부분이 지금 왜냐하면 코로나가 35만 명을 막 뚫고 가고 코로나도 많아지고 명절 다가오는데 응급실 가서 치료받기도 힘든 상황이고 김종인 전 위원장도 어디 병원을 막 헤매다가 뭐 8군데인가를 방문한 끝에 이 꿰매는 그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여론조사에. 의대 정원 확대를 하자라는 데에는 좀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거기에 찬성하시는 비율이 약간 더 높습니다. 의대 지금까지. 정원 확대라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 정책 보건.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네. 의료 개혁을 잘하냐 정부가 네.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못하고 있다가 또 음. 더 많이 분포됩니다. 이게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의사와 관련된 문제, 의료와 관련된 문제는 정부에 대해서 공감할 것도 같은데 평가는 되게 박합니다. 지금 그 문제는 아마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너무 걱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누적이 예. 되거든요. 이렇게 치료를 못 받고 제대로 제때 의료 서비스를 못 받으면 이 수치도 계속 누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이것도 분명히 수치에 등장하지 않을까. 예, 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가지고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은 부정평가자 중에서 2%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제 의견이었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요. 또 하나 재미있는 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겁니다. 시사저널이요. 갤럽에 의뢰를 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 3년 연속 1위 이게 김건희 여사로 지목이 됐습니다. 이게 누가 한국을 뭐 움직이느냐 뭐 이런 조사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누구냐 그랬더니 광고가 막 나오네요. 예. 아 이게 뒤에 있네. 여기 있네. 이겁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김건희 여사 65. 이게 일반 국민을 먼저 보신다면요. 그다음에 여기 천공이 두 자릿수 중에 4위에 천공 24. 저 이거 좀 이게 좀 아니, 황당했습니다. 좀. 야 진짜 전문가들도 말을 해. 4위가 천공입니다. 말을 잊지 못합니다. 왜요? 전문가가 보기에도 사이래요. 천공이. 그러니까 전문가분들 중에서 말씀하세요. 말을 잊지 못하겠어요. 말이 못. 예. 아유. 이게 이제 3순위까지 이게 선택하는 건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천공 어떻게 불러야 되죠 이분은? 천공 천공이라 불러요. 예, 그냥. 천공, 천공. 예. 천공
김건희 여사 65, 천공 24 이걸 합치면 90 정도라 국민 10분 중에 9분은 이 김건희 여사 또는 천공을 한 번은 선택을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3번 선택해 봐라. 3명 한번 뽑아 봐라. 이렇게 했을 때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한동훈 이게 지금 이 차트가 이렇게 좀 꺾여 있어서 그렇지 이게 2배잖아요. 네, 그쵸. 2배. 네. 한동훈 대표 33. 이재명 대표 32.8. 한동훈 대표는 야당 대표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야당 대표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아, 그렇네요. 좀 있으면 천공에 따라잡혀요. 지금 그리고 3년 연속 김건희 여사가 1등입니다. 3년 연속. 물론 이제 임기 초반에는 예. 보통은 이제 외교 행보가 많고요. 그다음에 보통 모든 대통령이 배우자를 같이 대동해서 외교 현장을 가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최재형 목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명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회견하는 현장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들이 청탁금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스토킹죄, 심지어는 국가보안법까지 명예훼손죄까지 여러 혐의를 저에게 뒤집어 씌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는데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다른 범죄 사실을 이유로 기소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수사심의위원회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장기간 방치하고 있을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제가 매우 불리하고 불공정한 상황입니다. 또한 저는 잠입 취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혐의 없음 결정이 나더라도 약간은 수긍할 수 있으나 신청인인 최재형 목사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식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상식의 반함으로 도저히 저는 납득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어서 수심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저는 수심위 소집을 요청하오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거나 기소, 불기소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법리적인 판단과 처분 결과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법리 의견 청취와 더불어서 수심위 위원들께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 청탁에 대해서 저의 입장을 발표하고 마치겠습니다. 직무 관련성에 대한 최재형 목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국빈 만찬에도 초대를 받고 취임식 행사에도 초대를 받은 사람이고 처음부터 대북사역, 통일운동, 남북문제, 대북정책에 자문을 하고자 한다고 만남의 목적도 밝힌 바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통일TV 부사장 직책도 맡고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부인될 수가 없습니다. 통일문제, 남북문제, 대북정책 등 국가정책에 대한 자문과 조언 이런 것을 통하여 제가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했던 것이고 자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대통령의 직무이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여러 자문기구들의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검찰에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탁에 대해서 김창준 의원 사후 국인묘지 안장, 그 다음에 미국의 의원 방문단, 접견권, 그
그 다음에 김창중 의원 국정자문위원건, 통일TV 재송출 요청건, 이런 것들이 카톡으로도 근거가 남아있고 녹음 파일로도 확인이 되었고, 지난번 청문회 때 참고인 신분으로 보훈처 직원이 증언으로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청탁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청탁인지 납득이 도저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다시금 김건희 씨나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다시금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 자신은 분명히 청탁이라고 말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저는 검찰에서도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준 선물이 감사의 표시, 만나기 위한 수단, 만남의 티켓팅에 명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물을 줄 때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선물이 그거 하나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조금 전 최재형 목사의 기자회견 잠깐 보셨습니다.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를 소집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오늘 오전에 밝힌 입장이 있습니다. 입장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수사심의 소집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드릴 말씀이 없다라면서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인데, 일단 이원석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이원석 총장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건 안 하겠다는 거고요. 첫째, 안 하겠다는 말은 제가 볼 때 최재형 목사의 수사심의위원회 신청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에서 수사심의를 열게 되면 이게 좀 더 길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임기 중에 이걸 말끔하게 털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은 다 보여주기식이고 쇼다. 그러니까 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하에서 한 게 아니고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검찰이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7초간 말도 안 하고 마치 반항하는 듯한 태도도 보이고 제대로 수사할 것처럼 보이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사에 의지가 없었다. 그럼 만약 수사 의지가 있다면 본인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하면 돼요. 이거 계속 수사해야 되는지, 무혐의 처리하고 끝낼 건지, 아니면 수사를 계속 진행할 건지를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들을 말씀이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건 안 한다는 건 최재형 목사가 저걸 요청한다 하더라도 받을 가능성이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선에서 무혐의하고 끝내고 본인은 이제 물러나서 정관 예우를 많이 받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마 다음 주 여론조사에는 이 무혐의 건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들어가겠죠? 아닌가요? 모를 질문이요. 네. 일부에선 들어가는데 갤럽에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는. 갤럽은 저게 있습니다. 저 원래 하던 문항들이 계속 있어서 현안 새롭게, 질문을 현안 많이 넣지는 못하죠.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강제로 집어넣으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니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제 천공이 저렇게 높은 대한민국으로 움직이는 인물로 꼽혔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치의 현실이다. 네. 사실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은 아니어서 뭡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이제 주권을 뭐 양도받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정치를 뭘로 보느냐, 이건 좀 그렇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부인은 이럴 수 있어요. 언론 노출이 많으면 집권 초기에는. 그런데 보통 빠지거든요. 쭉 빠지는데 아직도 1인데 그것도 압도적인 일이 65라는 숫자입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명부인,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이라는 자리가 대통령 같이 노출이 되니까 또 부부 관계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하죠. 그런데 수지가 저렇게 65% 정도로 저렇게 가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죠. 밑에 있거나 뭐 하위에 있지. 네. 근데 김건희 여사 이렇게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게 너무 많이 나와 지금. 명품 배수 의혹도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그렇죠. 주가 주가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정호 씨와 관련해서 네. 멋진 여백에서 뭐 누구 인사 관련해서 VIP에게 얘기했는데 그 VIP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라고 그러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결국 김건희 여사가 통치를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 여러 정황들,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서 또 국정 운영 수행에 많은 부분 개입한 듯한 여러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 또 국민들 또 전문가들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행사하는 사람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네, 구조가 네.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왜 뭐 다른 데이터는 없나요 이제? 다른 데이터를 또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요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거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예, 뉴스 토마토가 의뢰해서 미디어 토마토가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글자가 작아가지고. 예, 이거는 19일, 20일 조사를 했습니다. 2일간. 요 조사는 이 방식도 읽어드려야 돼서요. 예, 표본 크기는 1008이고요. 무선 ARS. 네. 예, RDD 방식. 2시간 넘게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예, 많이 힘드실 텐데 네. 물도 많이 드셔야 될 텐데요. 네. 예, 하여튼 뭐 그런 조사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로서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제 전화고 아니 최지은 아나운서 방송에 제가 들어오면서 전화기도 안 급하게 끊고 들어오느라고 그러십니까? 예, 네, 죄송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 한동훈 호감도. 음. 이재명 54.6, 한동훈 30. 예, ARS 조사니까 사실은 양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54.6, 한동훈 36. 이거 좀 묘하다. 묘하다. 왜냐하면 이게 전화 면접이었으면 호감 가는 사람 없다가 한 2, 30 나오면서 이렇게 이 두 분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좀 이렇게 좀 둘 다 적고요. 예. ARS 조사는 이쪽이 좀 없는 거는 맞고요. 둘 다 되게 높아야 돼요. 45대 45 막 네. 이래야 되는데 지금 55대 36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차이가 나죠. 예. 이거는 차이가 나죠. 이거를 보고서는 저는 어이쿠 이러면은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이번 연도에 분발하지 않으면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데이터대로라면 예, 예, 예. 저 정도의 수치로는 네. 대권 주자로 그렇죠. 할 수 없다.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다른 사람 내라.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한테 밀리는 사람을 계속 내느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민주당 그치. 쪽도 마찬가지이긴 네. 한데 지금 이렇게 붙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그 1월에 조사한 한동훈 대표의 직무수행 능력 평가 데이터와 예, 예. 8월에 조사한 것도 벌써 떨어졌잖아요. 하락이죠. 근데 올해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이제 하품하고 계시는 거 참고 계시네.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산적한 현안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이 무혐의 처분이라든지 왜냐하면 민주당 야당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압박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풀지 못하면 사실 이 데이터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현재 권력에게 지나치게 이제 순응하고 순종적인 그러한 여당 대표를 과연 그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는 또 그 어떤 인사 문제는 뭐 대통령이 권하니까 말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예. 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뭐 이렇게 계속 피해갈 것인지 한번 두고 볼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민주당 내 이재명 경쟁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문항을 넣더라고요. 보니까 김경수 21.7, 김동연 20 이렇게 해서 두 명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민주당 내 이재명 경쟁자 이렇게 안 하고 예. 이재명 대표를 여기다가 이름을 넣으면 물론 여기에 있는 다 모든 분들이 한 자릿수로 이제 쭉 빠지겠죠.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민주당 내 이재명 경쟁자는 이렇게 인물이 없는 게 아니다. 김경수, 김동연 이렇게 예. 두각을 나타내더라라는 정도 의견을 드립니다. 조금 전 11시 11분에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지금 시각이 11시 23분인데요. 이렇게 저는 뉴스 속보를 가지고 놀랍네요. 예,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이낙연 정계 은퇴설로 들썩 김부겸은 9월 정치 활동 재개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서 찌라시인데 예. 찌라시가 오늘 아침에 돌았어요. 그 내용이 찌라시가. 그래서 이거 찌라시 내용이에요. 확인된 게 아니라 기사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확인된 게 찌라시는 뭐라고 돌았냐면 비명계에서 그러니까 이재명을 반대하는 측이라 비명계라고 부르잖아요. 이낙연 대표에게 당신 정계 은퇴해라.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가 광화문에 사무실을 연다라고 하는 게 찌라시였어요. 그걸 지금 기반으로 기사를 쓴 것 같은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보니까 그 이낙연 전 새로미래 대표가 소위 비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 정계 은퇴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초일회 및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거는 일축했다고 제가 합니다. 볼 때 지라시를 가지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확인은 좀 필요해 보여. 김부겸 전 총리는 다음 달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돌입하는 등 비명계가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사는 11시 11분에 파이낸셜 뉴스에서 이낙연 정계 은퇴설로 들썩 김부겸은 9월 정치 활동 재개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저는 기사 내용을 말씀을 그러니까. 드린 겁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저 내용이 네. 맞는지는 좀 지켜봐야 한번, 돼요. 아직은 확인할 그렇죠. 수 있는 상황. 근데 어쨌거나 그 데이터는 이재명 대표를 넣었을 때는 당내 그 호감도, 지지도 이런 것들이 그 다음 2위, 3위는 또 확 격차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또 읽어드려야 되는데요. 예. 이거는 제가 질문이 맞나요? 한국갤럽 조사입니다. 이거 7월 4주 예. 조사이고요. 7월 4주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과 동일하고요.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22, 29, 19 이게 나온 게 예. 이재명 22, 한동훈 19, 조국이 5인데 조국이 좀 7에서 빠지고 있다가 5로 이제 횡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333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보시면 이준석, 홍준표, 원희룡, 그다음에 오세훈 여기 1%가 누구냐면 안철수입니다. 보시면은 민주당 내 제가 아까 그걸 왜 보여드렸냐면 민주당 내에 인물이 많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자유응답식이기 때문에 1%만 나와도 여기서 상당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흐릿하게 나온 건 이번에 1%를 못한 분들이죠. 김동연, 이낙연, 이탄희, 유승민, 윤석열은 이제 옛날 네. 데이터고요.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재명 한 분이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한 분. 야권으로 따지면 조국과 이준석이 있는데 이분들이 당 내에서는 지금 이재명 당 내에서는 한 분입니다. 밖에 없다. 한동훈 여기 보시면은 총선 지나고 팍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지금 회복세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민주당 내에 1%라도 그동안 나온 분은 김동연, 이탄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낙연 있기에 있었는데 네. 이낙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쭉 빠지고 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자, 데이터로 우리 메타보이스 김봉신 부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끝내요? 예. 시간이 30분까지 11시. 안 하고? 아, 지금 26분인데. 아 그래요? 그냥 하품을 참고 계시다가 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품을 참고 계시더라고요. 교수님 말씀. 네. 예. 아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외에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은 경쟁자가 지금으로선 없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뭐 출마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추세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 그 후보를 뽑는 건 민주당원들이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아니고 왜냐면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뽑고 민주당 당원들이 뽑으니까 이런 추세가 크게 바뀔 거라고 보지 않고 이재명 대표의 대응에서 정말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후보는 제가 볼 때 대선 전까지 나오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근데 한동훈 후보는 좀 달라요. 어. 저는 충분히 오세훈이나 홍준표나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비슷한 퍼센테이지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보통 한 2년 Y-2년이니까 지금 그대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채운다 치면 내년 중반에 이와 같은 그 갤럽의 전혜정 지지도 선호도에 이름을 올려야 가능합니다. 대선에 출마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Y-2년 내에서 그 안쪽에서 인지도가 너무 없으면 대선으로는 못 나가요.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식으로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 나가고 당 대표로서 입지를 다지고 야권과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고 용산과 어떻게 끊어낼지 이런 걸 이제 국민들이 다 지켜봐야겠죠. 근데 예. 잘 못할 것 같은데요. 끊어내지를 못할 것 같아요. 초를 치시는. 아니 그러니까 그 언급한 것 중에 뭘 제일 못할 것 같습니까? 끊어내기 용산과 끊어내기를 못해요. 왜냐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김건희 여사와 한 몸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그걸 할 것처럼 또 본인이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게 분리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검찰에서 같이 일을 했었고
서로 간의 비밀도 많을 거라고 봐요 저는. 예.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한 1~2에 뭐 정치적으로 몇 년 동안 함께한 동지가 아니고요. 검찰 내에서 30년을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그 전에 검찰총장 또 뭐 지검장 이거 할 때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럼 그 안에 만약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비리들이 있다면 그걸 본인은 책임이 없겠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끊어내는 순간 본인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기 어렵고 국민들도 기본적으로 세 사람은 공동체라고 봐요. 운명 공동체로. 공동체. 그리고 윤석열의 뭐 소위 이런 표현, 뭐 아바타가 한동훈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두 사람을 분리시켜가지고 한동훈은 윤석열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한동훈 대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 그러려면 정말 이걸 끊어내려면 명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명확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그렇게 하는 순간 같이 죽어요. 운명 공동체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캐비넷 없겠냐? 없겠냐고. 네. 있죠 당연히. 서로 잘 안다니까요. 그 터트리는 순간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못 터트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그냥 두지 않을 거 한동훈 대표도 그걸 터트리는 순간 같이 운명 공동체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거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 상황을 계속 가다가 결국은 질이 멸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예. 그래서 오마이 TV를 안 볼 수도 없고 보고 듣고 하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라고 무궁화님께서 아, 그래요? 이런 댓글을 주셨어요. 예. 근데 그래도 아까 전에 김종대 전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식이 성숙하고 공동체가 활발해지는 사회를 위해서라도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계속 김봉신 부대표 얘기도 한번 인용해 예, 주시죠. 데이터로 저희를 많이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게 끝입니까? 예. 아 담백하네요. 담백하네요.